경상북도 안동 외곽, 작은 마을 고요한 산자락 아래 감나무와 대나무가 어우러진 골목 끝에 그 집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옅은 안개가 들판을 타고 마당 안까지 밀려오고 대문 앞 우물에서 길어올린 물은 손끝에 닿기만 해도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마루 끝에선 땔감 연기가 피어오르고 부엌 안에서는 된장국 냄새와 밥 짓는 소리가 정겹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부엌에 서 있는 여인은 윤세연 30살, 남편과 사별한 지 이제 막 3년이 되어가는 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밥을 푸고 국을 드며 마치 여전히 누군가의 귀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 아침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검정색 한복 치에 회색 저고리를 입고 길게 기른 머리는 단정히 댕기로 묶은 채 뒷모습조차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세연은 원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대학을 마치고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던 정윤호와 연이 다 결혼했습니다. 윤호는 토목 기술자였고 마을에서도 성실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결혼식 날 마을 주민 모두가 잔칫집에 모여 기쁨을 나누었고 시부모 없이 홀로 살던 윤호의 집엔 드디어 따뜻한 손길이 들어왔다며 다들 흐뭇해했습니다. 세연은 시아버지 정만수옹과 함께 살았습니다. 만수옹은 전직 중학교 국어교사로 조용하고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했고 그녀가 애써 밝게 웃을 수 있도록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윤호와의 결혼 생활은 짧았지만 찬란했습니다. 그들은 여느 신혼부부처럼 소박하지만 따뜻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1주년이 차에 되기도 전 윤호는 공사 현장에서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빗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세연은 아이도 없이 홀로 남겨졌고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녀의 결심을 존중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뒷말이 생겼습니다. 젊은 과부가 시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말. 뭔가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는 의심 남편. 죽은 지 3년이 지났는데 왜 재혼하지 않느냐는 핀잔. 시장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 회관에서도 그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세연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가씨 얼굴도 곱고 손재주도 좋아 보이는데 이대로 늙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새 인연 찾아야지. 세연은 조용히 웃고 자리를 떴습니다. 속은 아렸지만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남은 것은 남편 윤호의 흔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 제사 때마다 향을 피우고 정갈한 반찬을 준비하며 세연은 그 모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시아버지 만수옹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저녁마다 그녀 앞에 조용히 놓아주는 반찬 하나에 세연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은 달랐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노골적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만수 형님,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를 계속 집에 두는 건 좀...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유모도 갖고 애도 없는데 이제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수홍은 그런 말에도 묵묵히 고개를 숙였을 뿐 단 한 번도 세연에게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녀가 머물 수 있도록 조용히 생활을 정돈했고 명절이나 제사 때도 그녀가 눈치 보지 않도록 먼저 마루에 앉아 잔을 따르곤 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세연은 매일같이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살아갔습니다. 밤이 되면 조용히 방 안에 들어가 남편 영정 앞에 향을 올리고는
그날 있었던 일을 속삭이듯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사진 속 윤호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녀는 그 미소에 마음이 풀리는 듯 울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세연에게 그 집은 단지 살아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숨결이 남은 공간이자 자신이 아직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증표였습니다. 다른 이들이 뭐라 하든 세연은 여전히 윤호의 아내로 만수옹의 며느리로 그 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밤 비 내리는 고요한 정적 속에서 또 한 번 향을 피운 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무엇이 되어도 나는 이 집을 지킬 거야. 당신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으로. 그날 밤도 어김없이 비가 내렸다. 여름의 끝자락 찬 기운이 슬며시 기와 지붕을 타고 내려오고 처마 밑 물방울은 일정한 리듬으로 땅을 두드렸다. 방 안에는 향이 막 꺼진 연기가 천천히 퍼지고 있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세연의 모습은 고요한 사찰의 불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영정 사진 속 윤호는 여전히 따스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그녀에게 아릿한 통증을 남겼다. 사진 옆엔 작은 유아용 털모자 하나가 조심스레 놓여 있었다. 세연 외에는 아무도 그 물건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이었다. 사고가 났던 날 밤 세연은 윤에게 줄 셔츠를 수선하며 기분 좋게 허밍을 흥얼거리고 있었다. 하루 전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그날 밤 윤호가 돌아오면 깜짝 소식을 전하려 했다. 우리 이제 엄마 아빠야 하고 말할 그 순간을 마음속에 수없이 그렸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잔인했다. 밤늦게 울려온 전화, 익숙하지 않은 남자의 목소리, 긴급히 병원으로 달려간 그 발걸음 끝에 마주한 건 흰 천으로 덮인 차가운 시신이었다. 그날 이후 세연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사고 다음 날 갑작스런 복통과 함께 찾아온 유산. 그 작은 생명은 세연의 품에서 사라졌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조용히 무덤 하나 없이 떠났다. 그 일 이후로 세연은 더 이상 세상의 빛을 바로 보지 못했다. 사람들의 목소리, 웃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칩조차 그녀에겐 가시처럼 날카로웠다. 그 시기 만수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매일 아침마다 된장국을 끓이고 점심에는 조용히 식사를 함께하며 저녁에는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그는 오직 한마디만 했다. 세연아 울어도 괜찮다. 그래도 자는 건 꼭 해야 해. 윤호가 그걸 제일 걱정할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세연은 처음으로 마음이 풀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베개를 껴안고 목이 터져라 울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하루하루를 견디는 법을 배워갔다. 그리고 그날 밤 비가 마당을 두드리고 있던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똑똑 2번. 세연은 살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봤다.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세연아 자고 있니? 만수옹기였다. 세연은 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흐릿한 복도, 불빛 아래 만수옹은 평소보다 훨씬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두 눈엔 피로가 가득했고 어깨는 평소보다 더 내려앉아 보였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다. 너랑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괜찮다면 같이 좀 앉자꾸나. 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았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깥의 빗소리만이 방을 채우고 있었다. 사실은 말이다. 만수옹은 손을 모은 채 천천히 말을 꺼냈다. 며칠 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폐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구나. 암이래. 세연의 숨이 멎는 듯 하나 되나면이 너무 멎는 듯 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말기라고 하더라. 뭐? 담배를 오래 피운 탓이겠지. 그는 쓸쓸하게 웃었다. 나는 괜찮아. 이제 와서 후회할 일도 없지. 그런데 너만 생각하면? 그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세연아, 혹시 네가 원한다면 내가 너를 입양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아두려 한다. 그래야 내가 없어도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테니까. 세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감정이 목 끝까지 차올라 터질 듯 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오직 눈물만이 고요히 흐를 뿐이었다. 나는 이 집을 지키겠다는 네 마음을 안다. 그래서 법적인 이름보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이지만 그래도 누군가 너를 함부로 몰아내지 못하게 하려면 그게 필요하겠더라. 그 순간 세연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왜 이렇게 저를 아껴주시나요? 저는 이제 며느리도 아닌데. 만수홍근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며 말했다. 넌 지금도 내 아들 윤호의 아내고 내 가족이야. 피보다 깊은 인연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너를 통해 배웠다. 그 밤 세연은 아버지의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어린아이처럼 울며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는 다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이 집을, 이 사람을 지켜야겠다고. 며칠 뒤 가을비가 그치고 마당의 감나무엔 주황빛 열매가 서서히 물들기 시작했다. 공기는 서늘해졌고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그러나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세연이 만수홍의 병환을 처음으로 마주한 날 이후 두 사람은 더욱 자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옹근 여전히 말을 아꼈지만 세연은 그의 눈빛과 손끝의 떨림만으로도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법적인 서류에 도장이 찍힌 날 만수홍근 한 장의 문서를 그녀에게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너는 내 딸이야.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세연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접어 품에 넣었다. 그 한 장의 종이는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그녀에게는 보호막이자 증표였다.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준 사람,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그녀를 걱정한 사람. 그런 사람의 딸이라는 이름은 너무도 무거우면서도 따뜻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마을의 회관에서 들려온 수군거림이 점차 커졌고 곧이어 만수홍의 먼 친척들이 집을 찾아왔다. 큰아버지 뻘되는 정필구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몇몇 조카들이었다. 세연 씨 잠시 이야기 좀 하지. 그들의 표정엔 웃음이 없었고 말투엔 분명한 목적이 느껴졌다. 안방에 모여 앉은 그들은 다짜고짜 본론을 꺼냈다. 이 집 말입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래도 혈육들끼리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연 씨는 이제 며느리도 아니고. 세연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들어주었지만 가슴 속엔 오래된 상처가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입양이란요. 그것도 형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이 있나요? 세연은 차분히 말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집을 지키고 아버지를 돌본 건 저였습니다. 그건 인정하지요. 하지만 그것과 상속은 별개 아닙니까? 한동안 이어지는 언쟁 끝에 정필구 씨는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예고장이었다. 세연은 그저 조용히 서류를 받아들었고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날 밤 세연은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대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그 소리는 마음을 더욱 헛헛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왜 끊임없이 의심받아야 하는지를 묻고 또 물었다. 그러나 침묵의 새벽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내가 여기에 남은 이유는 재산 때문이 아니다. 지켜야 할 기억이 있고 품어야 할 은혜가 있다. 다음 날 그녀는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시내로 나갔다. 외투 안주머니에는 입양증명서와 유언장 사본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필요하다면 법정까지 가겠다고. 한 달 후 결국 법정에서 만수홍의 유언과 입양의 유효성을 두고 가족 간 분쟁이 벌어졌다. 친척들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형님은 마지막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세연이가 그 틈을 노린 거라고요. 그러나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입을 굳게 다문 채 증인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한 남자가 법정에 들어섰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40대 남성 윤호의 생전 친구였던 박재민 씨였다. 저는 정만수 선생님이 유언장을 작성하던 날 직접 동행했고 병원 진단서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의식이 명확한 상태였습니다. 법정은 일순 조용해졌다. 그날 저녁 세연은 병원으로 향했다. 만수홍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고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가 손을 잡자 그제야 옹근 천천히 눈을 떴다. 다녀왔구나. 결과는 괜찮아요. 이젠 아무도 아버지를 욕하지 못해요. 그 순간 만수홍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맺혔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됐구나.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그 말은 마치 마지막 작별처럼 느껴졌고 세연은 그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가을의 끝자락 첫 서리가 내려앉은 날 아침이었다. 대청마루 위에 놓인 백색관은 아침 햇살에도 차가운 기운을 뿜어냈다. 마당엔 이웃들이 모여 조용히 절을 올리고 있었고 그 가운데 세연은 흰 상복을 입은 채 묵묵히 향을 피우고 있었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눈물도 없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이미 지난밤 다 쏟아낸 듯한 눈갠 깊은 고요가 깃들어 있었다. 만수홍기 눈을 감던 새벽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어떤 말보다 깊이 닿는 침묵으로 작별을 고했다. 고맙다 세연아. 예이.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끝까지 아버지였고 그녀는 끝까지 딸이었다. 장례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흩어졌다. 평소 그녀를 험담하던 몇몇 이들도 그날만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절을 했다. 그들의 눈엔 어렴풋한 미안함이 비쳤지만 세연은 그 감정을 붙잡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마루에 앉았다. 집 안은 고요했다. 이제 더는 마당을 쓸며 기침 소리를 내던 만수홍도 새벽에 찬물을 끓이던 그의 발소리도 없었다. 마치 모든 소리가 함께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세연은 떠나지 않았다. 남겨진 집은 더 이상 버려진 자리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지켜야 할 유산이자 그녀가 선택한 삶의 자리였다. 며칠 후 그녀는 찬장 안 깊숙한 곳에서 하나의 낡은 사진을 꺼냈다. 설날 아침에 찍은 사진이었다. 윤호, 만수, 옹, 그리고 자신. 세 사람 모두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렇게 셋이 함께한 명절이 마지막이 될 줄은.
세연은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벽 한쪽에 조심스레 걸었다. 그 아래 작은 탁재는 차 한 잔과 간소한 과일을 놓았다. 그리고 마루에 앉아 조용히 읊조렸다. 아버지 윤호야, 저 여기 그대로 있어요. 시간이 흘렀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입을 닫았다. 오히려 몇몇은 조심스레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세연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았다. 그녀의 미소와 말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예전보다 단단하고 담백했다. 그해 겨울 그녀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 집을 다시 숨쉬게 만들자. 마루 및 썩은 들보를 고치고 부엌 벽지를 새로 바르고 낡은 대문에 기름칠을 했다. 그리고 집안 한편에 작은 공간을 꾸려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옛날 만수옹기 그러했듯 그녀도 한자 한자 천천히 이름을 써주며 아이들의 눈빛을 밝혀갔다. 이건 네 이름이야. 여기부터 너의 세상이 시작되는 거야. 세연은 그렇게 조용히 한 세상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기까지 세연은 단 한 번도 집을 비우지 않았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부엌에서 장작불을 피우고 눈 내린 마당을 매일같이 쓸었다. 그 계절을 지나는 동안 그녀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세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씩 바뀌어갔다. 한때는 말끝마다 험담을 섞던 이들도 이제는 세연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다. 선생님, 우리 아이도 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어색했던 호칭 선생님도 세연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다. 마을의 아이들은 하나둘 그녀의 집으로 모여들었고 낡은 마루는 아이들 웃음소리로 다시 살아났다. 그녀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생전에 만수옹기 늘 말하곤 했던 한마디가 있었다. 사람은 글을 알아야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지. 이름 석자 제대로 쓰지 못하면 세상에서 목소리조차 가질 수 없어. 그 말은 세연의 마음에 깊이 남았고 이제 그녀는 그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글쓰기일지 몰라도 세연에게는 그것이 다시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어느 날 오후 눈발이 조금씩 흩날리는 가운데 오랜만에 한 사람이 그녀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 그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세연 씨,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윤호랑 같이 일했던 박재민입니다. 놀란 얼굴로 세연은 인사를 받아주었다. 그는 윤호의 사고 이후 연락을 끊었지만 만수홍의 장례 때 증인으로 법정에 서주었던 사람이었다. 저 그날 이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형님도 세연 씨도 제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서요. 세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그땐 모두가 힘들었죠. 누구도 탓할 수 없었죠. 때 잠시 머뭇거리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요즘 저희 회사에서 지역 커뮤니티 교육을 확대하는 중이라 혹시 세연 씨가 마을 프로그램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뜻밖의 제안이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세연은 다시 마루에 앉아 아이들 글씨를 봤다. 아이들의 눈망울, 손끝에 힘을 주고 이름을 적는 그 모습.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마을 회관에서 정식으로 한글 교실을 열게 되었다. 마을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모여 한자 한자 자신들의 이름을 써내려갔다. 이건 당신의 이름이에요. 당신만의 삶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고 오래된 슬픔은 조금씩 벗겨져 갔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던 세연은 만수옹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그녀는 더 이상 목소리를 죽이지 않았다. 이제는 슬픔을 감추지 않고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봄이 완연해진 어느 날 아침 세연은 새로 돋아난 감나무 잎을 바라보며 마루에 앉아 있었다. 바람은 부드럽고 햇살은 따스했다. 아이들이 오기 전에 잠깐 여유.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덮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오랜만에 드는 평온함이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마을 회관에서 종종 마주치던 정필구 씨였다. 한때 가장 강하게 그녀를 의심하고 법정까지 끌고 갔던 인물. 그러나 오늘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세연 씨 잠깐 괜찮을까요? 세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마루에 앉게 했다. 따뜻한 유자차를 내오자 그는 두 손으로 잔을 감싸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은 요즘 아이가 한글 교실에 다니고 있는데 집에 와서 자꾸 세연 선생님이 어쩌고 하더라고요. 세연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가 밝고 똘똘하더라고요. 글씨도 곧잘 써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숙였다. 사실 그땐 제가 많이 오해했던 것 같아요. 형님 돌아가시고 마음이 너무 조급했죠. 그동안 마음에 걸려도 쉽게 말을 못 꺼냈습니다. 늦었지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세연은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갈증이 가시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날의 말들을 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래도록 미워하고 싶진 않았어요. 정필구 씨는 한참을 고개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 후 두 사람 사이엔 묘한 평온이 흘렀다. 화해란 그렇게 말보다는 침묵으로 완성되는 일이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분명히 달라졌다. 세연이 만든 한글 교실엔 어르신들이 늘었고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 먼저 그녀의 집으로 달려왔다. 세연은 아이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함께 밥을 나눴다. 마을의 외딴 기왓집이었던 그곳은 점차 모두에게 공간이 아닌 마음이 되었다. 여름이 오기 전 세연은 부엌벽에 작은 액자를 하나 걸었다. 그 안엔 만수옹기 생전에 써준 글씨 한 줄이 들어 있었다. 사는 것은 지켜내는 것이다. 그 문장을 보고 있노라면 세연은 가슴이 먹먹하면서도 든든했다. 그녀는 슬픔을 이겨낸 것이 아니었다. 그저 슬픔을 품은 채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내기로 했을 뿐이었다. 그 이름 안엔 윤호가 있었고 만수옹기 있었고 이제는 마을의 아이들과 그들의 웃음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곳이 바로 이 집이었다. 그날 밤 세연은 처음으로 방의 불을 다 끄지 않았다. 창문을 살짝 열어둔 채 봄밤의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마루에 앉았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치 누군가 곁에 앉아 있는 것처럼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윤호야, 나 잘 살고 있어. 바람이 문틈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안에 익숙한 향이 섞여 있었다. 쑥과 가미잎 그리고 오래된 나무 냄새. 그것은 그들이 남기고 간 모든 시간의 향기였다. 세연은 천천히 차를 들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상실로 가득한 공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가 삶을 지켜낸 시간들이 모여 만든 조용한 축복의 자리였다.